예, 계속해서 주요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원자력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개발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은 원자력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각의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핵 오염 물질, 핵 연료 및 원자력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공 사업이나 재처리 사업 및 원자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핵 원료 물질 및 국제 규제 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연료 가공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해서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손해배상법과 동일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정 내용도 우리나라에서 같이 원자력 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집중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성 장애의 방지에 관한 법률, 에너지 정책 기본법 등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법도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는 원자력 시설 및 원자력 시설에 관한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대두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용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이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9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이른바 원자력 발전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원자력의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피스는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꾸준히 1970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1986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나라는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대강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또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할 계획이 없는 국가는 이제 호주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국가는 독일,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오류 고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을 했고,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 맞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오리코키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였고, 특히 이제 시민 배원단으로 구성된 이른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공사의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도에 6월 달에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래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면 폐기를 공식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공론화위원회는 일시 중단된 신고리 오리코키 건설을 재개할 것을 공고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고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고를 수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약과는 반대되는 공론화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법률적 측면에서 또 법정책적 측면에서 하나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중요한 대통령의 그 공약사항을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론화위원회의 그 토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갈등적 문제를 이른바 수기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갈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은 우리나라가 60년 넘게 진행되는 장기적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 산업계에 있어서는 신고리 오리코기의 건설이 완료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국내 원전 기술을 하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퍼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을 대신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른바 이제 정기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ESS의 잦은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 역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 문제가 풀리지 않은 만큼 원전을 안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2011년 발생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서 원자력 정책이 굉장한 그 변동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를 해왔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이른바 행정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로 우선선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 정책의 패러다임, 정책 결정 구조, 법령 등의 영향을 미쳤고, 또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비용이 발생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현재 정책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적 주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의 당 부에 관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탈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한 우리의 합의된 정책으로 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제도적 또 정책적 사항들이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헌법적 가치 내지 이념의 방향에 맞게 체계화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의문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